제5회 약사별궁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근데 우리가 꼭 시작할 때 박수를 꼭 쳐야 되나요? 네. 왠지 좋죠. 쳐야 될 것 같아요. 박수는 건강에 좋아요. 아니, 박수를 쳐야지 어색하면 좀뭐 처음 시작할 때 그 오프닝을 좀 색다른 걸 좀 하면 안 될까요? 한번 오프닝을 색다르게 해보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제5회 약사별궁은 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발행한 책이 있어요. 그 19, 30분에 읽으세요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제약산업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제약산업이라고 하는 게 생명에 관계되는 산업인데 또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들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는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그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네, 저는 반도 황혜평입니다. 네, 송혜진입니다. 예, 저는 기드온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신영건입니다. 요즘 또 이제 여름 뭐 휴가를 시즌을 많이 해서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좀 머리에 지식을 좀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없을 것 같긴 하죠. 예. 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그 송쌤이 준비를 하셨죠? 저 간단한 시작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송쌤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예. 우선 저희 이 책이 언제 나왔죠? 건역에서 기억 못 하시나요? 거기 화면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일세 찍은 날. 인쇄 찍은 날? 우리 그 기억력이 이렇게 좋진 않나요? 한 5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네. 5년 된 2013년 맞습니다. 2013년이니까 5년 된 5년 전에 나온 것 거네요. 같아요. 예.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게 집에서 이 책을 지금 어제 그제 찾아서 읽었는데 굉장히 잘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 책 사용 설명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제약 현실과 약사 현실이 삼합디 아니하여 20여 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약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국가 권력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싸워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만든 책이다. 이 사용 설명서예요. 오, 훌륭합니다. 네, 효능과 효과도 있는데 잠들 때 책이 필요한 독자들한텐 좋은 수면제로서 이 탐욕스러운 제약 회사들에게는 각성제, 또 약의 사회적 의미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겐 자양 강장제의 효능 효과가 있다고 여기 써 있네요. 굉장히 재밌게 잘 쓰신 것 같고요. 책이 지금 내용이 4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그 제약 산업의 불편한 진실 3부 쪽의 그 한 부분인 약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의약품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 의약품에 대한 특성, 사회적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의약품은 물론 뭐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품적인 특성, 그러니까 뭐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제적인 특성도 있고 또 아무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의약품 적품권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저희 같은 단체들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근데 하긴 이 두 가지 이제 공공재적 성격과 상품적 특성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때마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 갑자기. 그래서 이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
회사들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화이자나 로슈나 이런 보면은 블록버스터 같은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상품이라고 하는 게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윤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상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개발비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전을 이유로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의 특허를 그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특허권을 제약회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특허권이라는 게 예전부터 뭐 1980년대에 쭉 있었던 거긴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이런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특허권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법률상으로도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지금도 유효한 문제이긴 하지만 FTA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도 이런 다국적 제약사가 이런 부분에 특허권을 요구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 네, 두 번째 특성은 이제 아무래도 생명이나 이런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의약품이라는 거는 이윤을 뭐 창출하고 이런 성격이 본래의 성격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성격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성격이 더 우선적인 거고, 또 저희 같은 이런 뭐 건강 보건의료 단체나 이런 쪽 부분들은 이런 쪽에서 항상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의 그 권리가 서로 충돌을 해서 뭐 우리 지금 현실에서 뭐 좀 있었던 사례를 살펴본다면 다들 저는 잘 기억은 잘 안 나긴 하지만 글리백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글리온님, 아니 기드온님, 글리온님이 글리온은 갑자기 너무 웃긴데요. 기드온님이 글리백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글리백 얘기요. 예. 뭐 글리백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2001년도 그 전까지는 그 백혈병 그 치료제였을 경우에는 거의 그 인터페론 뭐 이런 뭐 주사요법 그다음에 인터페론을 통한 치료법이 있었는데, 이제 글리백이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혁신적인 신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약을 먹으면서 일단 수용성도 좋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생명 연장 효과도 뛰어나고 이런 게 있고, 근데 문제는 비용이 비쌌어요. 비용이 그 당시. 지금은 뭐 글리백보다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뭐 그런 약들이 뭐 워낙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효과도 별로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가격이 비싼 아주 그런 약들이 상당히 많게 나오긴 하지만은 당시에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한 달에 보험이 안 됐으면은 거의 한 300에서 600만 원 그렇죠. 정도. 그 정도 나는 예. 비용이 나는 비용이니까 일반 사람 그 환자들 중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 빼놓고는 그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게 특허가 걸려 있음으로 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복제약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약만 먹어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그 약 가격을 고수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을 줄 수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가격적 경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 가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가격을 인정하는 대신에 좀 이제 제약회사가 뭐 동종요법이라 그래서 좀 이게 비용을 좀 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물론 나중에 좀 우리가 보장성이 높은 점이다. 2004년도에 그 암부터 무상으로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그 암에 대한 보장성이 높아지면서 좀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예전에 한 30, 뭐 보험으로 들어오면서 30%를 내도 상당히 비용 부담이 컸는데 그걸 한 5%로 떨어뜨리니까 이 수용성이 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글리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수용성이 많이 넓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 2001년도 특히 2001년, 2002년 요 정도 시기에 비용적인 문제, 그러니까 특허권을 가지면서 제약회사가 가격을 가지고 횡포를 많이 부린 거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복지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타협의 요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그 특허권을 통해서 어떤 가격적인 것들을 제약회사가 결정한 부분들 구조가 있고 이게 이후로 사실은 계속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희귀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좀 그 특허가 있는 약들이 자기의 그 어떤 판매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한 거예요. 동일 전 세계적으로 나는 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겠다. 안 동일 받을 가격으로. 안 받을래? 네. 그러면 거기 안 넣어. 나 오늘 철수할 거야.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또 그런 약들을 그 좀 만들기 어려운 약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려면 또 그 여러 절차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막 그래서 그때 이제 글리백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억이 그때 글리백 이제 그런 뭐 지금으로 말하면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글리백이 이제 있는데 환자가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뭐 시청 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건강살린 약사회뿐만 아니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이 환자복을 입고 계신 백혈병 환자분들과 같이 약은 있는데 약을 못 먹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약을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하여튼 뭐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뭐 인권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환자분들하고 같이 시민사회 단체들 보건의료 단체랑 같이 뭐 농성을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저는 참여를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독점은 보통은 처벌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 특허에 해당되는 독점은 굉장히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이러한 그런 의약품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강제 실시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는데 이런 게 우리는 번번이 에이즈 뭐 푸제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강제 실시가 시행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럼 강제 실시가 아예 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네네. 그리고 강제 실시가 실시된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나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우리 그 송님께서는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방금 우리가 뭐 도하 선언이니 뭐 그다음에 트립스 협정이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뭐 특허권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조항이 계속 있어 왔는데 거기에 각 국가의 어떤 그거 투쟁할 때도 굉장히 더웠어요. 각 국가의 뭐 그 저기 뭐야 그 노력 부분들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무역의 형태로 우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하기를 겁내한 거죠. 그리고 아까 뭐 푸제온, 소위 말해서 에이즈 치료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도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타미플루 2009년도에 그 신종플루 있을 때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갑작스럽게 그 공급량이 부족했을 때 이걸 그 쉽게 그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쉽게 그 이제 그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저주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허권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무역이나 소위 말해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좀 못했던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지금 송 쌤이 의약품의 두 가지 성격에서 이제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 공공재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그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바라본 그 소유죠, 그러니까 사적 소유에 의한 상품적 성격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하면 지금 특히 신자유주의가 뭐 많이 지금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폐해가 너무 많아져서 그 정책 전환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본주의는 시장.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에서 그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형태. 근데 사실은 그 자본주의는 독점을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지거든요. 딱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하는 물물교환 형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자체는 사실은 독점 권력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독점 권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형태가 80년대 이후로 의약품에서 투영되어진 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형태가 투영이 되어진 거고, 더 큰 문제는 그 독점적인 형태를 누가 부여해 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여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이 국가가 그 이 자본과 그 좀 심한 말로 하면 결탁을 해서 독점권을 정책적으로 부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반시장적인 거죠. 사실은 반시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는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그 수요 공급에 따라 교환이 되어지는 체제라기보다는 그 정책적 독점권을 통한 그 이윤의 그 수탈적 형태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로 얘기가 되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맞는 부분일 거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투영되어진 게 의약품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이다.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이 있는 순간에는 그 약이 내 눈앞에 있어도 돈을 내지 못하면 약을 못 먹는 형태가 되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 의약품의 원래 본 목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서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 아까 이제 송님께서 처음에 주제를 얘기할 때 물론 제가 또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 거 같길 수도 있는데 약이 사라지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특허권 관련돼서 이제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상품적 성격이 좀 극대화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전 세계로 봤을 때 그 의약품 시장의 대부분의 소비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유럽하고 저쪽 미국 있는 쪽, 여기서 대부분 이루어져요. 한 보니까 제가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일본까지 치면 한 80몇 %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80몇 %가 유럽, 저 미국, 캐나다 이쪽 북미 쪽, 그 다음에 일본, 여기 일본까지 치면 한 80몇 %, 한 85% 정도 되나? 그다음에 뭐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다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쪽에서 요구되는 이제 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피드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비아그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해피드럭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유럽이나 그 북미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들 중심으로 해서 의약품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쪽 아시아권 중에서 나타나는 뭐 풍토병 관련된 약들이 뭐 사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결핵약 같은 거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리판핀이라든지 뭐 마이암부터 이런 것들이 아마 1930년도에 개발됐나? 그러니까 이때 개발된 약들이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고, 이게 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안 들으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잠복성 결핵이라 그래가지고 애매하면 무조건 한 3개월 먹이잖아요. 무조건. 3개월 먹이죠. 왜냐면은 이게 약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약이 없어졌는데 우리 약국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데 싼 약들, 근데 싼 약이지만은 그동안 좋았던 약들이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 뭐 요즘 뭐 뭐죠 그 피부병에 쓰는 그 대표적인 싼 약 피부병이요? 그 뭐야 피부병 유시락스. 약, 유시락스 정제를 유시락스 정제인지 예전에 예, 뭐 예. 럼이라 뭐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럼이라는 기침약이. 기침약, 럼이라는 기침약,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런 약들이 다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죠? 그 원가랑은 동력대로. 그래서 제약회사가 그걸 안 만들겠다라면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뭐 계속 시장에 맡겨둘 거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제약회사에만 맡겨둘 거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는데, 아까 약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득 들은 것 전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그 상품적인 성격들이 극대화되면서 오히려 그 제약회사가 그 시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질병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질환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내팽개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제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고 해서 이제 제약사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아서 생산을, 말씀하신 대로 결핵약 같은 약들은 생산을 기피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불을 해서 생산을 유도하는 그런 의약품들을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부족한 면이긴 하지만 이루어지기 있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약품들이 계속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 거고 약국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품절이나 이런 게 장기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고 그 퇴장 방지 의약품 만들었는데 그 부분들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렇죠. 기본적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이런 갑작스러운 품절 사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급을 이제 안 할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그 복지부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60일 전에 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식약처에 보고 식약처에 뭐죠? 그거를 할 경우에 그거를 그럼 페널티를 줄 것이지 아니면 그걸 안 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맨날 나오는 게 또 뭐 토론회 통해서 그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서 좀 더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만 나오고 아니면 제약회사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뭐 하겠다라는데 뚜렷하게 아니면은 좀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에 나온 지 벌써 5년이 넘고 사실 이거 5년이 나오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건강사회이론 약서에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5년 동안을 봤을 때 개선된 부분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뭐 단기적 프로그램이든 중장기적 프로그램이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책 쓸 때 그 5년 안에 꼭 뭔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썼나요? 그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건약에서 그 게르베 리피오돌 관련해서 이제 좀 뭐 보도자료도 있고 그랬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프랑스 제약회사거든요. 게르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리피오돌이라는 약이 있는데 간암 치료법에서 경동맥 그 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로 쓰이는 약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약값을 500% 50%도 아니고 500%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제약회사에서 이 약값을 인상해달라고 해서 인상을 한다고 한들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개입, 공공적인 개입을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토론회도 최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공공제약사 해보시죠. 부분도 예.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송 선생님께서 그 의약품의 두 가지 성격, 공공재의 성격과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상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체제와 맞물려 갖고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 부분의 핵심이 아마도 지적재산권 이겠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데는 독점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지적재산권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반대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철수해버리는 형태의 의약품이 또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퇴장 방지 의약품이라고 하는 얘기로 해서 국가에서 그 원가를 좀 더 쳐줘갖고 그쵸. 퇴장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하여튼 제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퇴장이 되고 있는 하는 약이 리피오돌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리피오돌이 퇴장 방지 의약품이었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안 올려주니까 나간다. 퇴장을 했는데 본인이 퇴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뚜렷한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올려주는 거 외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나마 대체 품목이나 변경 가능한 품목이 있으면 모르는데 변경 가능하지 않고 대체 품목이 별로 없는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그 의약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송 선생님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리피오들도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네. 네네. 예. 글리백도 아니었고요, 그죠? 그네릭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네릭만 굉장히 많이 있는 제약산업 크지 않은 작은 소규모 제약사들이 엄청 많은 그런 환경 아닌가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엊그저께 그 발사르탄 문제에서도 그 해당 제약사가 200개인가 뭐 100개도 넘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국영 제약사나 공공 제약사라고 하나요? 공공 제약사 부분을 지금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자료에서 보기는 했는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 공공 제약사가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주로 많이 있는 예. 나라가 그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해놓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 하면 쿠바나 중국을 제외해놓고 그 있는 나라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태국, 뭐 인도, 인도, 브라질. 예. 어? 하나는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인가 뭐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들이 있고 이제 그쪽에서도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있을 거예요. 한 군데. 그다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고, 왜냐하면 인도는 그 예전에 그 트립스 협정을 하기 전 상황에서 많은 부분들을 자급자족으로 그 국가에서 그 의약품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을 했던 나라고, 또 이 나라들이 공이 그 전염성 질환들이 상당히 그 많은 나라예요. 특히 그 에이즈 같은 예. 게 많고 아. 그 약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재정, 보건 재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공제약사, 국영제약사를 통해서 강제 실시를 하고 제네릭을 해서 약값을 낮추는 형태가 돼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랑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가 결국은 그 압력에 밀려서 그 약 출시를 그 포기를 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이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국영 제약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나라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발전이 좀 제약산업 발전이, 물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릭 제약산업이 많이 발전되어져 있겠지만 그 전에 발전되기 전에 발전이 덜 된 나라에서 감염성 질환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영 제약사를 갖고 있었던 역사. 거기다가 이제 그 국영 제약사 위에 이제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발전을 하니까 다른 외국의 제약회사도 들어오고, 또 국영 제약사가 아닌 민간 제약사들이 그 발전하기 시작한 형태가 있어서 우리나라랑 형태가 조금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공 제약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없지만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허권이 있는 약들, 그러니까 우리 뭐 특허권이 약들, 그러니까 식이의약품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비싼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이나 자료 독점권이 있는 그런 약들은 공공 제약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있냐라는 부분을 쓰는 이제 두 가지 난관이 있죠. 하나는 그 뭐 강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강제 실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공공제약사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건 국가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국가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약들을 실제적으로 공공제약사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왜냐하면 예전에 푸제온 같은 경우,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같은 경우에는 못 만들었죠. 공공 실시래네. 강제 강제 실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희귀약품이나 이런 바이오 의약품 계통약들은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약들이 있다라고도 봐요. 그렇죠. 물론 리피오돌은 아닐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공제약 부분들을 만들어서 특허권이 있는 약들을 부분들을 공급하는 부분, 희귀약품 이게 부분들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좀 아닐 수는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좀 다른 식의 이게 있더라도 이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안이 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약이 없어지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그 유실학스 정제라든지 뭐 이런 정말 필수약, 우리가 보기에 필수의약품 또는 이게
그 중요한 의약품이라 봤는데 없어진 약들, 그 쓰기가 어려운 약, 그러니까 거의 가격이 안 돼가지고 소수로 남아있거나 막 없어지는 약들, 이 부분들, 그다음에 공급이 잘 안 되는 약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개입을 그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들을 그 공공식으로 해결하더라도 과연 이제 공공제약사라는 어떤 제약회사 형태로 만드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우리가 보통 공공제약사 하면은 공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뭐 부지도 있어야 되면은, 야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하지? 그러면 이거 또 세금 들어가면은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제 그런 형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꼭 부지나 공간을 생각하지 않는 형태로서의 어떤 그런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하면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되나? 우리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은 뭐 위탁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단기적, 중장기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부분들은, 물론 이제 아까 보건복지부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물론 보건복지가 하면 되겠죠. 근데 뭐 그 여태까지 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보건복지 산하든 아니면은 뭐 총리 산하든 아니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은 그 어떤 우리가 정말 필수하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좀 발전하면은 새로 그 좀 그런 부족하고 필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그 전 세계적으로 R&D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뉴스에서 보니까 식약처에서 국가 그 필수의약품 지정도 늘리면서 거기서 이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체인가요? 회. 예, 협의회, 식약처에서 그런 센터를 만들었다고 뉴스를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국가적인 공공 개입의 의지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약들, 정말 필요하긴 하지만 제약사의 이윤 추구의 이런 방식 때문에 사라지는 약들을,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반도님하고 스머프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공공제약사,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약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공제약사, 이게 뭐 부지든 아니면 공장이든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서가 그러니까 좀 일단 요 필요한 것인지. 네, 저희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우리나라의 그 의약품 관리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의약품 관리 체계 첫 번째가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여기에 그 2012년도 12월 달을 기준으로 하면 한 14,000개 정도가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리피오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퇴장 방지 의약품이 그 있고, 그다음에 희귀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희귀의약품. 그다음에 자가치료용 의약품이 있고, 진료상 필수 약제라고 하는 게 있고, 백신. 그다음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약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가 우리나라의 의약품 이 관리 체계예요. 의약품 관리 체계. 이 7개의 의약품 관리 체계를 각 부서가 각기 나눠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좀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게 통합 체제가 저희들이 없거든요. 각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목록은 그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퇴장방지 의약품, 그다음에 그 희귀의약품 같은 거는 식약처나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희귀의약품센터 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 뭉뚱그려서 아까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던 뭐였죠?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거기에 협의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거기에 그 협의체 내에 혹시 그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60일 전에 얘기를 하게 해서 이제 60일, 그러니까 그 공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옛날에는 그게 그 며칠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개정이 돼서 60일 정도가 되어진 건데 이제 이런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 하에서 나온 게 필수의약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온 것 같고, 그럼 이 필수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많은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공제약사가 됐든 아니면 공공제약사는 꼭 아닌다 하더라도 그런 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예를 들면 협의체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좀 있을 필요가 꼭 있을 것 같고, 실제로는 뭐 이제 최근에 진행되는 이런 뭐 돈 집행되고 이런 걸 좀 보면 예를 들면 무슨 뭐 정부라든가 뭐 이런 데서 무슨 뭐 바이오 무슨 벤처 뭐 관련된 산업에 뭐 몇천억을 투자한다든가 뭐 그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뭐 생물학 뭐 분야 무슨 뭐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항암 뭐 관련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막 보면은 막 뭐 몇백억 몇천억 단위씩을 국가에서 저는 계속 투자하는 게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약국에서 있다 보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필요한 거라든가 이렇게 당장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관련된 데서는 되게 제가 보기엔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죠. 지금 오늘 현실로 놓고 보면 급속도로 뭐 이제 최근에 막 온도가 너무너무 올여름에 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열사병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정부기관에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햇빛에 나가지 마세요, 뭐 물 많이 먹으세요, 야외 뭐 노출 뭐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이런 문자나 이런 걸 보내는 것보다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나가서 일하지 말아라 그래도 노동 현장에서는 일을 하잖아요. 시키는 거고 자기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보면 햇빛 쬐고 뭐 35도인데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안 쉬고 있고, 뭐 시골에 계신 뭐 어르신들도 뭐 밭일 나가지 마라 해서 가서 밭 돌보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식염포도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사가지고 뭐 배포를 하고 뭐 병원 약국에서 무료로 준다든가, 예를 들면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때 독감이 돌고 있거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때 여러 가지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 국가적인 저는 그런 뭐 제약회사가 됐든 시스템이 있든 이런 협의체가 있으면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정말 뭐 이렇게 병원이나 약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거점의 공간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뭐 약이 됐든 뭐 주사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예방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제도도 정말 너무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접근도 이렇게 시스템의 접근으로 해야만 하고, 지금 당장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면 식염포도당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가격이 얼마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10,000원 전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그 힘든 노동자들이 밖에서 뭐 현장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국가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 시스템을 딱 만들고, 하여튼 뭐 메르스 사태라든가 그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죠. 쉬게 해주는 게 맞는데 언론에서 나와서 쉬라고 하죠. 햇볕에 나가지 말고 물 많이 드시고. 근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그분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을 해야지만이 돈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러면 이제 국가 재난, 지금 오늘도 뭐 재난 저는 좀 재난 상황이라고 봐요. 요즘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정부 대책이 보면 재난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쉬세요. 물 많이 먹으세요. 작년 겨울에 엄청 추워서 네. 그때 감기가 많다 그래서 코데인 제제 알약이 약국에 공급이 품절이 그때 된 적이 많이 됐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국마다 그 기침 감기약을 구하려고 그때도 네. 꽤 난리였었는데 네. 너무 싸니까. 그런 경우도 보면은 그게 굉장히 약국에서는 다반사로 있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은 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수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목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해놓고, 물론 그 목록이라고 하는 게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갱신이 계속 되어질 거고, 그 목록의 범위에 어떤 게 들어갈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반도님이 얘기했던 그 식염포도당. 근데 식염포도당 같은 거는 많이 먹으면 사실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식염 포도당이라든지 그 지금 얘기했던 그 코데인 그의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의약품 관리의 핵심이 사실은 수익성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익성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급이 될 거냐.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 드럭 쇼티지라고 해서 그 미공급 상태를 불안전한 미공급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그게 아까 그 이 기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통해서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제도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라고 하는 건가? 이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형태로 되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푸제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의 설령이 리피올도 마찬가지야. 공장의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원료가 딱 공급이 안 된다고. 그 게르베? 예, 게르베. 그럼 아직 그것도 어려워요. 아까 그 게르베라고 하는 회사가 원료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기죠. 그 마약, 뭐 양귀비. 예, 예. 그 거기 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푸제온과 같은 개념이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실은 이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부분의 문제인데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좀 더 그 유연하게 다루거나 아니면 그 정치적으로 좀 더 단호하게 다룬다 그런다면 사실은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그 의약품에 대해서 강제 실시를 하고 그 강제 실시를 하기 위한 그 공장은 우리가 위탁을 해갖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그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부분들이 직접적인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 의약품이라고 하는 목록을 지정을 하고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가 국영제약사라고 하는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비상시에도 또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다가 그 안정적인 공급이 그 예상치 못한 일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겨울에 그 감기약 그 이런 사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대내외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스웨덴이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 와이즈 리스트라고 그래서 그 선진국 중에서 아니 이런 시스템을 제일 잘 갖춘 나라가 스웨덴이 이미 스웨덴은 그거를 그 WHO에다가 그 리스트를 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사실은 그 이게 그 어떤 그 싸움에 있어서의 그 이 초점을 어디로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테지만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들이 바로 그런 제도와 그런 그 공장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놓고 보면.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그런 그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도 이제 존재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 메르스 사태 같은 그런 이제 국가가 거의 지금 이제 완전히 비상 사태가 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가장 흔한 뭐 손소독제를 비교해 보면 손소독제를 뭐 개인들 국민들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약국에 품절나는데 사러 돌아다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 예산을 다행히 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가정에 학교에 뭐 유치원에 다 나눠주면서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하질 않아요.
당연히 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비상사태가 이렇게 폭염이 오래 지속이 되면 국민들이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국가에서는 당연히 복지 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국민 건강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거를 뭐 물건을 주든 약을 주든 주사를 주든 하여튼 병원 약국을 통하든 보건소를 통하든 문자를 시제는- 주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문자 뭐 나가지 마라 물 근데 먹어라. 그 문자가 굉장히 그 호련듯 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깜놀. 국민들이 의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당연히 세금 내고 사는데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 저번 회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낙태죄라고 하는 거 국가가 예. 낙태죄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의 목적은 결국 인구수 관리라고 하는 형태의 네. 개입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개입을 해야죠. 네, 근데 그 개입이 안 되어지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또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그 제도와 예. 또는 그런 그 제약 회사의 형태라고 하는 거다라고. 사실은 그 제약 회사가 그 하나 있고 뭐 몇 개가 있고 근데 그게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잘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긴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그 중국의 국영제약회사가 몇 개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백신도 예. 백신이 백신 네. 가짜 백신에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 국영제약사들이 가짜 약들 만들어낸 것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구사항 지금 반대님이 얘기했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 국민들이 것인가, 요구를 해야죠. 또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제도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게끔 만들어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으로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그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의약품이라든지 공공 제약 뭐 시스템 네. 회사를 포함한 공공 제약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그 의약품 필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필수 의약품도 이제 어떤 게 필수 의약품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의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록도 만들어내고 그 목록에 대한 내용도 알고 그래야지만이 이런 뜨거울 때는 그 목록에 어떤 걸 더 넣고 빼고. 넣어달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당연하죠. 큰 문제가 되어지는 네.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민주적인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제도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갖춰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그 효과적으로 운영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히 남겨진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뭐 스모프님이 어쨌든 우리가 쭉 정리를 얘기를 쫙 해주셨네요. 정리를 좀 해주셔서 마무리를. 뭐 이 정도 오늘 논의 치고는 책 내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책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책 이름. 네. 19, 30분에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는 그 내용 중에 부분이고 예. 거기를 또 부분이죠. 읽어보면 거기에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혹시나 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나온 19, 30분에 읽으세요라고 하는 책이 도서관에도 꽤 많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도서관에서도 빌려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 출판사가 이매진인가? 예.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어지실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면 약이 사라졌다가 마술처럼 나타나겠죠? 네.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그 약이 마술처럼 나타나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요구다라고 하는 아까 반도님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그 의약품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간단한 특징, 그다음에 사라지고 있는 약을 다시 생기게 만들어내는 법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 건약에서 만든 1930분을 1930분에 읽으세요에서도 찾으시고 그걸 찾고 나서 같이 한번 사라지지 않게 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그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간이 그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이니까 몸 건강 잘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서 또 즐거운 얘기를 할 때까지 그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 청취자분들도 건강 관리를 잘하세요. 이상 5회 그 이 의약품의 비밀 사라지는 약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